비문의 내용이 궁금해요. 예전에 보면 뭐 위조됐다, 뭐 조작됐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미스테리 돌덩이일 수도 있거든 저게. 비문 변조 훼손. 왜냐면 이게 우리 민족 정서를 자극하니까. 이건 일본인들이 먼저 발견한 거예요. 일본의 사과란 중위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이 비를 발견하니까 이건 범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특본을 뜬 거예요. 이 특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특본이 아니라 감옥본이라고 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글을 쓴 거예요. 부정확하죠. 아, 종이에다 붙여놓고 그냥 하나 대고 쓴다. 아, 먹물 칠해가지고 딱 붙이고 이게 아니라. 이걸 일본 참모본부로 가가지고 오랫동안 숨겨둔 거예요. 뒤늦게 발표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네, 윤명철 교수와 함께하는 푸른 한국사 대륙의 문 해양의 길. 네. 점점 더 흥미를 더해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은 또 광개토 태왕비. 저 광개토 대왕비 아니에요 원래? 그게 이제 뭐 이제 그냥 약간 저 정규교육 못 받은 분들의 용어가 대왕비고. 네. 사실은요 이게 중요한 건데 지적을 잘하셨어요. 네. 광개토 왕과 네. 광개토 대왕과 광개토 태왕은 뭐가 다른 달라요? 겁니다. 광개토 대왕은 일반적인 왕이니까 중국적 질서에서 보게 되면 천자 밑에 있는 제후국이에요. 왕들은 무사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는 광개토 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이게 414년에 만들어진 비인데 고구려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직접 새겨 놓은 거니까 네. 이분들이 하는 것이 맞잖아요. 네. 여기는 분명히 태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경상도에 가면 경주에서 발견 호우총이라는 좀 청동 그릇이 있는데 예. 배우셨죠? 그 밑에도 보게 되면 태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태왕이 광개토 태왕이에요? 예, 태왕이에요. 그리고 몇 개가 있어요. 그럼 태왕은 광개토 왕의 고유 명사네요. 그렇진 않아요. 북한에서는 태왕이 많이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광개토 태왕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태왕이라는 그러니까 왕 대왕 말고 태왕이라는 그 칭호를 쓴 그 물론 후세겠죠. 후세 쓴 거겠죠. 아니죠. 당시죠. 당시에 왜냐하면 여기에도 태왕으로 돼 있고요. 네. 경주에서 발견된 호우총. 그 당시 때 광개토가 살아계실 때 그때도 하고 근데 만약에 광개토 대왕이 자기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락태왕이에요. 신하들이 그 이제 대왕을 부를 때 네. 태왕 전하 이렇게 불렀나요? 그건 잘 모르죠 저는. 그런데 그래서 개연성이 꽤 있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은 안이에요. 안. 고안. 중국 세례는 안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광개평안 토지 호태왕 등등에서 태왕이 들어가는데 왕은 그냥 일반적인 왕이고요. 예. 그다음에 대왕은 그 그레이트 킹이잖아요. 그래서 태왕은 왕 중의 왕이니까 이건 태왕적 질서라는 용어를 써요. 중국이 천자적 질서 속에서 많은 제후국의 왕들이 있듯이 여기가 태왕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당시 고구려인들의 인식은 큰 왕 중에 왕이 있었고 그 아래에 왕들이 있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럼 동시대에 태왕이 있었고 그럼요. 그 밑에 그런 왕들이 있었다. 네, 제가 제후국에. 네, 요거 보세요. 여기 호우총이라는 것이거든요. 경주에서 발견된 건데 거기 밑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보면은 국강상 광계란 말이 나오고 토지 호태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토지 호태왕. 그러니까 몇 가지 명칭이 있어요. 이럴 때는 광개토경 이를테면은 그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토지 호태왕. 저게 무슨 의미예요, 저게? 그러니까 논리 영토를 넓힌 그 호태왕. 그렇죠. 그 광개토왕이네. 그렇죠. 광개토 태왕이네. 태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보시면 태자 보이시죠? 예. 태왕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삼국사기가 왕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한동안은 꽤 오랫동안은 역사책에도 광개토 왕으로 배운 거죠. 근데 저게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저 토기예요? 그릇의 밑바닥에 청동으로 만든 그릇이니까. 그러니까 청동 그릇인데 그 밑에 그걸 새기는 거예요? 밑에 사진 찍은 건데요. 보세요. 저거는 이겁니다. 왜 밑에다 왜 저걸 새긴 거예요? 무슨 의미로? 이거는 분명히 제기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고구려 영향권에 있는 걸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저게 어디서 발견됐다고 하셨어요? 경주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때 그럼 광개토 태왕 때 경주까지 복속시키나요? 당연히 내려갔죠. 복속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끔씩 돌봐주고 뭐 잘 있나. 400년에
바로 경자전 전투를 통해서 보기 5만을 파견하잖아요. 음. 그때 요청한 것은 그 1년 전인 399년도에 신라에서 사신을 파견해서 네. 구원을 요청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백제가 가야가 그리고 외인들이 합동작전. 가득 차가지고 성지를 파견한다. 그래서 우리 좀 400년에 도와주세요. 보기 5만이 내려갔잖아요. 그때부터 신라는 실제로 고구려 복서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건 뭐 비문에 보면 송민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광개토 태왕에 내가 보니까 하사품 같아. 네, 그렇죠. 하사품. 하사품. 하사품이야 하사품. 그래서 이 총이 발견됐다는 것은 여기서는 그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여기 보면 이게 시계 뒤에 영상시계 이런 거. 대통령 뭐 이재명 쓰던가 네. 아니면 그릇을 주면 그릇 뚜껑 밑에 그러니까. 신라 서봉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발견돼요. 그러면 광개토왕 집권기에 저 그릇을 만들어 신라에 하사했다는 네. 그런 거 뜻이라면 그렇죠. 같은데? 당시에 태왕이라고 불렸다는 거네요. 그렇 그냥. 당연하죠. 그러니까. 태왕님. 네. 그래서 나 북한에서는 태왕이다. 태왕이 하나만이 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충주에 가면 고구려비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엔 중원 고구려비라고 중원 보셨잖아요. 고구려비라고. 지금은 충주 고구려비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그 막혀. 비문에 보면은 예전엔 대왕이란 말을 했는데 예. 고구려연구회가 우리가 97년쯤 기억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직접 렌트겐을 쏴가지고 분석했어요. 대가 아니라 태왕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태왕이란 나오잖아요. 대왕에도 상관이 없지만 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태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성문에는 예. 태왕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삼국사기라는 사료에는 거기는 왕. 왕으로 되어 왕으로 있는 거죠. 나오고. 이미 삼국사기 요럴 때 와서는 이게 고구려를 약간 낮추는 신라 거구나. 중심이고 중국 중심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태왕이라는 이 용어를 못 사대주의가 쓰는 사대주의가 거죠. 이미 시작된 거야. 그거. 고구려의 모든 왕은 현대 당대는 태왕으로 다 불렸어요. 모든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부 그것도. 왕들이 있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 입증할 수 있는 거는 광개토 태왕, 그다음에 장수왕 또는 장수태왕. 충주 고구려비의 주인공이 장수왕 그분이면은 장수태왕이 되는 거고 아닌 경우는 근데 일반적으로 장수왕을 주로 그렇게 보여요. 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평양천도 후에 맞습니다. 그 밑에까지 내려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태왕인 거고요. 혹시 소열제라고 그래서 그 이전에 고구원왕도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금성문으로서 입증할 수 있는 거는 광개토 태왕이 가장 확실하죠. 그러다가 또 태왕으로 불리는 왕이 또 한동안 없어지고 없고 그렇죠. 근데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발견되는 것만 문서가 없기 가지고 때문에. 하니까. 자 교수님 앞에 예. 보이는 네. 저 사실 이제 미니어처라고 해야 되죠. 저게 그렇죠. 광개토 태왕비의 뭐 몇 분의 몇 축소인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되게 볼만해요. 근데 비의 크기가요. 예. 저게 한 3층 건물 높이 된다고 그렇죠, 했죠. 맞아요. 6.39m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6.39m는 큰 거고 높지 않지만 그 당시 때 규모로 볼 때 아, 엄청 큰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환경을 볼 때 6.39m의 큰 거대한 비가 있다는 것은 그 돌 하나잖아요. 하나. 자연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석 하나. 예, 제가 왜 특별히 자연석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예. 대부분의 비석들은 가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의 자연석에 가까워요. 여기는 지금 그래도 어느 다듬은 모습인데 실제 비는 굉장히 자연석이에요. 아니 첫 번째 이 표면 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귤을 대충 온 거죠. 그래서 일단 사면이 반듯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모서리가 반듯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도 반듯하지가 않고요. 그러네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추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이게 위로 약간. 솟구치는 형태예요. 그리고 표면이 굉장히 거칠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문 변조, 비문 훼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비 자체가 예. 비신 자체가 거친 표면에다. 거친 표면이고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묘사가 있는 거죠. 이거 음. 그럼 중요한 건 제 이론인데요. 왜 이런 비를 택했을까? 그러니까요. 보통 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비림 가면은 매끈한 어마어마한 돌. 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오벨리스크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왜 이 비만 그럴까?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한 거죠. 그럼 이것은 당대 최고의 임금인 광교 태왕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째 되던 해에 장수 태왕이 세운 비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이전에 모든 아버지의 모든 업적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어받은 자신의 국정 지편해지는 세계관도 들어있겠죠. 담아 있겠잖아요. 여기는 얼마나 많은 게 담아 있겠어요. 예. 그리고 고구려가 이미 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럼 큰 나라에는 종류가 있잖아요.
정치력이 강한 큰 나라, 군사력이 강한 큰 나라, 문화력이 강한 큰 나라 등등 있는데 그럼 고구려가 생각한 큰 나라는 무엇일까? 이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중국식의 큰 나라, 북방 유목식의 큰 나라, 페르시아의 큰 나라와 우린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예. 집단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당대 최고의 비를 세울 때 이런 자연석을 아마도 백두산 근처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이 돌이 없어요. 응해암이니까. 그런데 무슨 어디서 응해암 아 그게 뭐예요? 화산석의 계통이에요. 아 이걸 어디선가 이 돌을 가지고 와서 와서 거기다 심은 거다. 그렇죠. 제가 심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걸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택할 때 첫 번째는 이 돌의 재질, 형태, 있는 장소, 글자 내용은 전부 다 고구려인들의 세계관, 고구려인들의 문화, 문명을 표현한다는 것이 제 못 이론이에요. 찾고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아니 고구려는 얘기했잖아요. 중국인들도 화강암을 제일 다루는 민족이라고. 그만큼 고구려는 화강암을 잘 다뤄요. 고구려 성이나 고구려 고분들 보면은 그 피라미드들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는 정동 화강암이라 해가지고 아주 단단하고 예쁜 화강암이에요. 그걸 절개 단단하게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쌓는 사람들인데 성들을 화강암으로 쌓는 사람들인데 저 비를 저렇게 했겠냐? 그럼요. 이건 기술이 최고인데도 없어서. 이거는 이분들의 세계관이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할 때는요. 역사를 바라볼 때는 중국적 시각이나 근대적 시각이나 패권지향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세계를 살았는가, 그들의 세계관과 사상은 무엇인가, 그들의 미학은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옛날에 우리가 집들이 가면은 네. 야 도배 깨끗이 했다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도배지 발라가지고. 근데 네. 요즘에 가면 요번에 어느 집에 갔더니 이 집이야 뭐야 이게 다 노출 콘크리트에 마감하다 말았죠. 네. 위에 막 뭐 네. 파이프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카페도 아니고 집이 이러냐 했더니 아 이렇게 트렌드를 몰라요. 이런 거지 저게. 맞아요. 저기 그때 아. 째하고 촌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지금 문명의 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기상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죠. 기상이 있지만은 우리만의 기상, 우리만의 세계관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시간을 제가 두면 나중에 제가 논문을 썼잖아요. 두꺼운 논문을. 광교장 비 그럴 수도 그래가지고 있겠네. 뷰티, 아름다움, 기가 막혀요. 그다음 로직, 여기 논리가 숨어 있잖아요. 아니 모든 논리가 숨어 있잖아. 비에도 피라미드에도 다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뜻이 있는 거죠. 미닝, 의미를 제가 찾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광개토왕이 여기저기 이제 말 타고 다니다가 장수왕한테 야 저 돌 괜찮지? 저 나중에 내 무덤에 저거 나중에 네가 갖다 넣어라. 아유, 태왕님을 그런 식으로 얼핏 생각하나. 그 얘기 하고 갔을 수도 있던 것 그럴 수 같은데. 있겠다. 나는 그죠? 전혀 그런 상상이 태왕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굉장히 친데레 같은 그런 거지. 야, 너 나중에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가끔 이 PD 하는 얘기 들으면 이 네. 머리를 딱딱 칠 때가 있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갖다 놓은 거지. 아니야. 장수왕이 오히려 장수왕이 다니다가 네. 아버지를 생각할 땐 이게 아버지 스타일이네.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아. 왜냐하면 돌아가신 지 2년째 되는 그러니까. 해에 네. 음력 9월 29일 날 음. 이 비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잖아요. 굳이 그렇게 빨리 할 필요까지도 아니 없었는데. 2년인데 굉장히 2년이니까.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2년이 짧은 게 비를 아니, 세우는 저 거죠. 빠른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굳이 저 돌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아버지가 별 얘기 안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저렇게 매끈하지도 않은 저런 돌을 갖다가 아버지의 그걸로 이번에 삼는다는 저기 건 정의선 회장 못 봤어? 정지영 회사 추모 음악회를 하잖아. 누가 그 형님도 해봐봐. 잘하잖아. 정지영 회장. 야 의선아 너 지금 뭐 좀 하고 있냐? 그런 거 안 했단 얘기야. 저 정 회장님 그런 거 했겠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휴 우리 멍준이는 요즘 뭐 하는지 아이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데 아마도 장수왕이 본인이 골랐으면 야 크고 좀 매끈한 거 없냐 뭐 했을 텐데 아마 선친께서 아니 야, 그거는 저런 거 해. 그 얘기는 우리 상상력에 했습니다. 맡기고 네. 요거 비문의 내용이 궁금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보면 뭐 저 내용을 가지고 뭐 위조됐다 뭐 조작됐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사실 미스테리 돌덩이일 수도 있거든 저게. 그렇죠.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는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비문 변조 훼손. 왜냐면 이게 우리 민족 정서를 자극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비를 세운 사람들은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죠. 예. 이게 학자들이 실제로 문장을 분석하니까 세 개로 처음에 이건 일본인들이 먼저 발견한 거예요.
비를 돌덩어리 자체는 중국산이 발견한 거잖아요. 음. 19세기 말 1977년도인데 일본의 사카란 중위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음. 일본이 저보다 조사하면 지도를 만들잖아요. 음. 이 비를 발견하니까 이건 범상치 않다. 음. 그래가지고 특본을 뜬 거예요. 음. 이 특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특본이 아니라 감옥본이라고 해서 붙여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확하죠. 아 종이에다 붙여놓고 그냥 그죠. 하나 대고 쓴다. 거기서부터 첫 번째 문제가 아, 발생. 먹물칠해가지고 딱 붙이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일본 참모본부로 보냈겠지. 가가지고 오랫동안 숨겨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뒤늦게 발표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문을 보면 첫 번째는요. 고구려는 어떤 나라인가? 네. 고구려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처음에 건국자인 추모는 북부의 천재 아들이다. 어머니는 수신의 딸이다.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인들은 하늘과 수신, 물신 또는 땅신의 결합에서 태어난 특별한 천선이다. 예. 아, 이거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교토당의 업적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초기부터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복한 그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시 영토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보통 사람이 중요하지 않지만 이 묘를 무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니까 이거 모두 수묘인 그래서 묘를 지키는 사람들에 관한 규정이 네. 있는 건데 보통 관심 있는 거는 첫 번째 고구려의 정체성, 두 번째는 광교토당의 업적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아까 그 일본 그 중위에 의해서 발견돼 가지고 어설픈 탁본을 뜬 것까지도 괜찮은데 그거를 비밀에 붙이고 있다가 공개를 했다는 거. 그 의혹이죠, 그게. 그럼요. 근데 거기서 왜곡 변조됐다는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그 임나 일본 부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그들이 주장한 것과 일본인들도 설이 많이 바뀌긴 바뀌어요. 예. 근데 일본이 나는데 기본적인 틀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것이고요. 그러겠죠. 뒤늦게 연구에 출발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 일단 지난번 시간에 우리 내선일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예. 네. 내선일체라든가 이란 일용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하나의 필드에 있다라든가 뭐 그런 주체는 당연히 일본이죠. 그런 시대적 요청 속에서 당연히 일본은 이미 군국주의가 돼가기 시작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문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를 찾아내요. 임나일본부설이에요. 그래서 임나일본부설은 임나일본부 설입니다. 많은 분이 혼동한 임나일본부 설이니까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약 5세기부터 6세기 562년까지니까 그 정도까지를 그 지역에 한반 남부 지역에 일본부라는 관청을 두고 그걸 다스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400년대부터 500년대까지 그렇죠. 네. 한 100년, 한 6세기 100 아니 200년 가까이 돼요. 200년 가까이. 네. 근데 560. 임나는 뭐예요? 임나. 임나는 이제 여러 사료가 그래서 네. 얘기 복잡해지는 임나는 가해를 가르친다고 얘기들을 해요. 예. 가야를 가리킨다. 예, 가해를 실제로 여러 개 나라들 중에 그 당시 때는 소국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때 임나라고 불려지는 그 소국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임나 자체를 전부 다 가해로 보고 그 지역 전체를 다실 가야왕과 임나왕과 같이 다스렸다. 이렇게 라고 주장한다. 주장하는 근데 거죠. 임나가 있었어도 우리의 관점에서는 일부 지역, 네. 아주 작은 지역이라고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당시 네. 대세론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임나일본보스를 주장하는 일본식의 기록, 그다음에 칠지도 문제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기록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일본 측에서는 유리하게 해석하는데 우리 학자도 반박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더불어서 당시 일본 열도 내의 정치적 상황,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그리고 고구려의 능력을 볼 때 흔히 말하는 임나일본보설은 다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죠. 그러나 일본 열도에는 외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한반도에 출병했거나 네. 특정한 지역을 일시적으로 점령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폴리스처럼 사업 기지를 건설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네. 교류를 했으니까. 당시 국제관계 등 아니 뭐 중국에서도 했다며요. 그럼 일본에.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일본 열도를 건너가서 네. 일본 열대에 많은 나라들을 세우잖아요. 소국들을. 그렇죠.
그 소국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고분 시대가 보통 4세기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예. 일본에서 야요이 시대가 끝나고 고분 시대라고 해서 4세기 때부터는 고분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예. 근데 고분들의 분포도는 전국에 보면은 전국이래봤자 오늘날의 관동 이남입니다. 그렇죠. 도쿄 이남. 자꾸 사람은 혼동을 해요. 그 당시 때 관동 이북은 일본이 아니잖아요. 관동 이남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큐슈까지인데 거길 보면은 큰 전방 후모들 분포도가 4개예요. 그리고 조그만 게 있으니까 저는 똑같이 한반도의 중부 이남도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고 고구려도 그렇고 특히 신라는 6세기 좀 무렵 가서야 6세기 초에 가서야 비로소 왕을 침하면서 통일되잖아요. 자체 통일. 예. 일본 열도는 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보면서 일본은 일본. 그건 역사의 팩트가 아니죠. 그 당시 때는 일본이라는 명칭도 왜? 없고 외입니다. 외도 그거는 우리라든가 중국적 질서에서 볼 때 외라고 통칭한 것이지 거기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구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일로 보는 것도 잘못된 거죠. 왜 지금 제일이에요. 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를 우리는 일본의 국채로 보는데 잘못된 거죠. 아니다. 그건 완전히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네. 얼마 안 되잖아요. 각기 19세기 와서 주요 섬 네 그렇지. 군데뿐만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그 있겠지. 안에서도 굉장히 분화된 어떤 그럼요. 소국들이 있었고 그 소국들의 기원은 대체로 백제든 신라든 고구려든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그게 일본 열돈의 삼한 분국설이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야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가야 쪽에 있다던데 야 우리 거기 가서 좀 살아볼까 이런 다시 여기민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하죠. 그러니까 친백제계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친신라계 세력 있고 친가야계 세력 있잖아요. 예. 이들이 내부에서 서로 쟁패전을 벌여요. 예. 종속과 협력과 갈등 투쟁. 그러는 과정 속에서 본국에 있는 백제, 신라, 가야, 심지어는 고구려까지도 서로가 우호관계 내지는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본국도 커졌기 때문에 나는 친백제계 세력이지만은 신라랑 연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야랑도 연합할 수가 있고 이게 합중운행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랬을 것 근데 그런 같아요. 과정 속에서 한국에서 일부 학자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내려가면 일본이 정말 우리에게 종속돼 있을까? 아니죠. 초기에는 당연히 종속돼요. 뭐, 경제적 능력도 없고 테크놀로지 기술력도 없고 명분도 없으니까.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당시로 봐서는 농업 경제 시대에서는 쌀 농사가 잘 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럼 빠른 시간 안에 일본 열도가 급성장을 하게 돼서 그 고분들의 규모는 커서 이를테면 5세기 중반에 인덕천왕릉은요 세계에서 큰 고분이에요. 제일 큰 고분. 일본에 있는 세계에서 부분이. 제일 큰 고분이 인덕천왕릉이에요. 살만했던 네, 얘기. 다이센 고분이라고 해요. 그럼요. 살만했던 얘기. 그럼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반도까지 배를 타고 와서 장기 작전을 펼치거나 지배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 얼마든지 무역이 오고 갔고요. 그다음에 일부 세력들은 거의 진출할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국제관계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주는 나와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외한 연합 왕국설도 주장을 해요. 외와 한 한이 가야죠. 연합 왕국을 건설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사실상 같은 나라였고 네, 그냥 교류를 이게 일본인 자유롭게 한 주장이에요. 거다. 우리도 일부 긍정적으로 보지만 하기야 저기 무슨 우리는 지금 가야든 신라든 백제든 고구려와 동일한 네. 민족 의식을 갖다고 보지만은 네. 그때는 뭐 육로로 있잖아요. 지금 차가 있으니까 네. 고속전철이 있으니까 뭐 서울에서 2시간 만에 가니까 뭐 그렇다 치만 저 경남 김해에서 네. 저 평양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면 네. 멀지. 이거 몇 달 걸릴 거고 거기서 배 타고 시모노세키 가려면은 사실 뭐 하루는 안 가겠어 한 이틀 삼일. 저는 제 이론은요. 우리 역사를 삼국 사계 때로 분리하자는 주장이 아니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있잖아요. 네. 가야가 포함되면 사국이잖아요. 네. 부여도 꽤 오래된 나라에 800년 정도는 존속해요. 그렇죠. 사실은 6세기 중반에 망하니까. 그러면 이런 나라와 함께 일본 열대는 왜도 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권이라고 봐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왜 이렇게 보는 건데 여섯 나라가 네. 여섯 나라 그냥 같이 배우자는 거죠. 우리 역사로. 우리 역사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은 공동체라는 거죠. 역사체. 그거를 그렇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식이 좀 힘들겠지만 세계 질서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확실히 다른 국가, 네. 확실히 다른 민족으로 역사적으로 인식된 시기는 민족이란 말은 아니지만 예. 완벽하게 절연되잖아요. 절연된 거는 언제부터라고 보세요? 670년에 예. 일본이란 국호가 탄생을 해요.
일본이란 명칭이 그때 탄생하는데 음. 그 나라는 새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예. 왜냐하면 일본이 어느 정도 통일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다멸 고구려 수나라 전쟁, 고구려 당나라 전쟁, 삼국 통일 전쟁이 있잖아요. 예. 이 전쟁에서 백제 부흥군이 멸망을 해요. 예. 663년에 백강전투를 끝으로 백제 복국 전쟁이 좌절되면서 대거 탈출을 해요. 예. 그리고 일본국에서 당시 외에서 갔던 구원군들이 다 죽거나 도로 돌아와요. 그래서 백강전투에서는 외선 400척이 불살러져요. 2만 7천 명이 전사예요. 외군. 그러니까 백제와 그때 당시 왜라는 거는 긴밀한 관계 있는 거죠. 매우 운명 긴밀한 관계 공동체죠. 정도를 넘어서네.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 네. 그래서 당시 외국 내부에서도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 천지천왕이 아직 왕자 입장에서 예. 그걸 한 거죠. 강행. 그래서 결국 강해온 건데 결국은 지고 난 다음에 일본 국가에서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잖아요. 네. 망 백제민들이 대거 몰려와요. 그들은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정치력도 있고요. 지분도 있어요. 고구려민들도 내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었던 토착 세력들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난이 벌어져요. 두 번이나 큰 난이 벌어지고 이야기들 많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은 비로소 이제는 670년에 일본이란 국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이 가서 아니 원래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함께 다시 백제 유민들이 대거 오고 일부 고구려 유민들이 오면서 새롭게 체제가 만들어지고 국가 명칭을 해가 뜨는 가까운 곳. 그래서 일본이란 일본이다. 국가가 탄생. 그러면 저 비에 있는 일본 일부 학자들이나 이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 설의 네. 근거가 뭔데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일본 서기에 보면은요. 예. 아니 거기 공개토 대왕비에 있는. 여기에서는 거기는 시대적 상황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신면역 조항이 있잖아요. 예. 신면역 조항에 보게 되면은 이 문장이 좀 복잡한데 내용은 예.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은 일본 서기에도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있는 내용을 광개토대왕비에서도 확인했다고 일본이 주장하겠지. 그 내용은 없고 임날본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일본석에 남아 있어요. 예. 이를테면 신공하고부터 왔지만 이를테면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와서 점령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예. 그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우리는 기록이 없어요. 한국에는 일본이 와서 점령했다는 기록이 그럼요. 없다. 우리가 또 당시 외 침입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삼국사기 보게 되면 초기부터 외인 외병들의 침입을 다 기술해요. 근데 그걸 기술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일본 서기 자체가 720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렇죠. 670년에 일본 국호 탄생, 고려 시대에 만들었구나. 712년에 고사기. 근데 고사기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720년에 일본 서기. 거기에는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죠. 임날본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건 이제 일본 역사고. 요 광개토 태왕비에 네. 그들이 신면연 주장- 조항부터 시작할게요. 예,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난 그게 신면연 제일 조항에 보게 되면 궁금하더라고. 어떤 문장이 있냐면은 일단 태왕의 업적을 기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신면연에 외가 신면연에 와서 그리고 백제 신라를 파하고 속민으로 삼았다 이런 쭉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을 놓고 시청자들이 문장을 정확히 보는 게 필요해요. 네. 제가 이제 문장을 정확히 읽어드리면요. 예. 백잔신라 구시 속민 유래 조공이 외 신면연 레도 해파 백잔 안 보이는 글자 2개 그리고 신라 예. 이위 신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 한문이란 것이 문장의 구독점을 어디에 끊어서 따라서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지. 그렇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일본에게 거지. 유리한 것으로니까 예. 외가 신면연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장과 신라를 파고 속민으로 삼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거고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장의 구독점을 다른 데 찍는 거죠.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 그리고 한가지 다른 데 찍으면서 당시 이 비의 주체는 고구려잖아요. 네, 태왕님이 태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식의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일본식 해석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그렇죠. 반드시 다 태왕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건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서로 더 지지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외가 신면연에 바다를 건너와요. 그런데 첫 번째 정의모 선생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고구려가 도해 바다를 건너서 파 백잔 가로 신라 이래서 속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조금 달라가지고 바다를 건너온 곳까지는 외가 온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광개토 태양군이 백잔신라를 파해서 송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약간 좀 동의가 까리한데 두 번째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 그 네. 문장이 아니 뭐 그냥 광개토 태왕께서 정벌 해가지고 송민으로 삼았다 하면 되지. 네. 외가 왔다는 얘기는 왜 하냐? 외를 파했다 그러면 그건 인정. 네. 근데 외가 왔는데 그 해에 백잔과 뭐 해가지고 송민으로 삼았다. 이거는 인강에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문장이 신묘년에 네. 외가 외인에 음. 와서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도해파 네.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백잔. 신라는 원래가 옛날부터 송민이었는데 예. 이거 자체가 좀 애매한 거죠. 송민은 아니었으니까. 음. 그런데 외가 다시 건너가서 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고구려 입장에서 백잔신라는 옛날부터 송민이었는데 예. 십몇년에 음.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예. 파, 파. 백잔, 가로가로 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민으로 삼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본 주장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백잔신라는 원래부터 송민이었었는데 그래서 조공을 바쳤는데 외가 십몇년에 건너오니까 아 그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건너오니까 정인보 선생 같은 경우는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서 파했다. 그래서 다시 송민으로 삼았다는 거고 누구를 백잔신라를요. 백제와 신라를. 바다를 왜 건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구려의 수군 작전을 얘기할 때는 정인보 선생 이제 한문학자잖아요. 예. 그분은 그렇게 보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왔으니까 예. 외가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고구려가 쳤다는 거죠. 십몇년에 내도해 하니까 고구려가 파 백잔 신라 백잔 가로가로 신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가로는 없는 거예요 지금? 글자를 못 이상한 알아보는 글자가 거죠. 두 개 확인이 안 되는 글자인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본에서는 그걸 뭐 임나란 표현도 쓰고 있는데 두 또는 번째 가라는 표현도 해석도 쓰고 있는데 그건 애매하네. 몰라요. 그 문제는 이건데 해석의 차이죠.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는 대대로 네. 고구려의 부하 국가였는데 네. 신묘년에 외가 오니까 바다를 건너와서 음. 까불길래 우리 태왕님께서 바다를 건너는 건 정인보 선생 얘기고 음. 바다 건너는 것까지도 일본으로 외로 치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태왕이 왕자를 거기다 집어넣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를 그렇죠. 다시 가서 백제 아니, 신라 그러니까 파한 거의 목적어가 뭔데? 백잔이니까 파 백잔 신라인데 그러면 백잔 가로가로 신라인데 백잔을 왜 파하지? 파는 뭐냐면은 우리 해석은 거기에 왕자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글자는 없지만 왕이 백잔 신라를 파하는 거죠. 다시. 왜냐하면 여기 있었잖아요. 백잔 신라가 원래 옛날 송민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외가 십몇 년에 와가지고 하니까 예. 십몇 년 오니까 고구려가 다시 하는 거죠. 파하는 거죠. 백잔을 네, 백잔과 가로. 아니 외를 가로, 파해야지 신라. 왜 백잔을 파하나? 자기네 신민인데. 그리고 백잔을 파하는데 왜 아니, 외가 왔다는 얘기를 왜 넣지? 그러니까. 백잔하고 신라가 원래 옛날 송민이었었는데 예. 이 시기에는 백제가 계속해서 외와 내통하는 공격하잖아요. 고구려 공격하잖아요. 예. 그리고 백제와 외가 내통을 하잖아요. 가해랑.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거죠. 이렇게 이러구나. 우리가 외가 왔다라는 거는 백잔이나 신라를 파하러 온다고 생각하는데 고구려 태왕의 입장에선 요놈들이 또 왔다 갔다 하네. 근데 그렇죠. 내통하고 있네. 네. 그 왔어 이놈들이 요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됐구만. 네. 요놈들이 한패라는 거야. 네. 내 예전에는 신민임에도 불구하고. 송민이었었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조공. 그런데 외가 알 10년 것 전에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오니까 태왕이 우리 해석이에요. 태왕이 파 백잔 가로가로 신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신민으로 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일본이 해석하기에는 광개토왕이 원래 백제와 신라는 우리의 송민이었는데 일본 해석은 송민이었었는데 근데 신묘년에 외가 네.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속국으로 삼는 바람에 삼아가지고 신민으로 삼았다는 우리의 거죠. 숙민이었는데 이게 아이고 왜 식민이 됐네라는 얘기라고 그렇죠. 하는 게 외가 신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일본의 주장이고 그렇죠. 아니 어떤 아들이 아버지 비에다가 그걸 쓰나? 이놈들 짜증나는 민족이네. 그렇죠. 이거 어떤 아들이 그럼 예를 들면 정몽구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님 할 때 옛날 대우하고 해가지고 밀렸어요. 이걸 쓰나? 근데 그 내용은 여기서 끝나고 뒤에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내용이에요?
다 비슷한 맥락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요거와 인과관계가 있어서 어떤 있어요. 그다음에 영락 9년 초에 가게 되면은요. 당시 외인들이 네. 한반도 내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영락 9년도에 보게 되면은 외인들이 국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계속 외인들 이야기 나오네요. 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음. 고구려가 태왕이 보기 오만을 파견해서 외인들과 함께 이것저것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 비문에 따르면은 외인들이 신라 영역에 많이 들어와서 심지어는 신라의 수도까지도 위협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거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그럼 요 문제가 되는 요 문구 이후에 나오는 문장은 당시 외인들이 있었다는 외인들이 있었고 결국은 태왕님이 가서 정벌하셨다 그 얘기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지역이 어딘데요? 특정돼 있나요? 지역? 특정 지역은 뭐냐면 경주 중심을 해서 그 주변 지역이에요. 음. 외인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음. 그래서 보기 오만의 군대가 내려가 가지고 현재 경주 지역만이 아니라 저 밑에 지역까지도 치고 내려가는 거죠. 가야 지역, 부산 지역까지도. 그렇다면 결국은 외를 손봐주신 태왕님 이야기를 쓰기 그렇죠. 위해서 칭송해 준 거잖아. 요 앞부분에 외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맞아요. 그냥 기술한 부분이니 맞아요. 일본 서기의 해석대로 10년 년에 외가 넘어와서 우리의 속국이었던 백제와 신라를 네. 지들의 속국으로 만들고 말썽을 부리고 계속 그러면서 신라 쪽에 머물길래 합리적인 왕 해석이죠. 쪽이 왕이 가서 결국은 무찌르셨다 네. 이 얘기를 하신 거니 그렇죠. 이 부분은 10년 년에 외가 내려와서 백제와 신라를 지들의 속국으로 삼았다고 해석하는 게 네.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주장이. 네. 그건 일본 사람들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일본 사람 그렇지. 주장인데 네. 우리의 주장은 10년 년에 외가 한반도로 넘어오길래 네. 왕이 백제와 신라를 가서 깨뜨리셨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해석하는 속민이라는 건데. 얘기는 없고요. 예. 일단 1번이 음. 고구려가 옛날부터 백제한 신라는 옛날부터 속민이어서 조공을 바쳤는데 예. 10몇 년에 이르러서 예.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예. 여기서 일본은 음. 파백잔 가로가로 신라 했다. 예. 그래가지고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하고 그게 이제 일본 해석이고. 우리는 딱 찍어가지고 음. 아니다. 음. 건너왔는데 음. 광개토 태양군이 다시 파백제 신라, 백제 가로가로 신라 해서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원래도 신민이었는데 원래는 속민이었었고 문장은 여긴 신민이고. 그러니까 속민이었던 걸 신민으로 삼았다는 건 말이 되는데 그렇죠. 그럼 중간에 외가 넘어온 거를 왜 외가 굳이 넘어왔으면 쓰냐? 그렇죠. 외가 넘어왔으면 외를 깨뜨리시든가 음. 외가 넘어왔는데 왜 백제와 신라를 내통했다잖아. 속민으로 내통. 하는 거냐? 그렇지. 이프로 그러니까 내통. 꽤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많이 생략이 돼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음. 근데 그러니까 일본적 상상보다는 우리적 상상이 더 합리성이 있죠. 백제와 아니 신라가 그 문제는 그 땡땡 두 글자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력을 이 두 상상력을 글자의 더. 그 블랭크 때문에 네. 이쪽 상상 저쪽 상상이 블랭크가 있다면 우리의 상상도 말이 네. 될 거라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계획 외인 문자가 나오잖아요. 왜 이야기가 나오죠. 외인이 가득 찼고 외인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꼭 외인을 강조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문장에서. 요 두 글자에 그러면 일본의 상상과 우리 한국의 상상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뭔데요? 일본은 임나고 네. 한국은요. 임나가 아니라 가라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쨌든 네. 한국은 뭐, 우리 학자들은 이 블랭크에 뭐 어떤 한자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 연구는 보시나요? 우리 학자들은 네, 안 그거는 하는 좀-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아 있겠지만 제가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외가 넘어오면 그게 내통해진 거다. 내통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그것도 좀 뚜렷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좀 진짜. 어려운 문제죠. 객관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을 좀 다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그 그래서 해석일 저는 수는 그래서 있으나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시 대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동아시아라든가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외를 놓고 볼 때 현실적으로 외가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고구려군에 대응하고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당시 항해술과 조선술을 볼 때 대규모의 왜군들이 한반도에 상륙을 해서 보급선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당대 최고의 고구려 군대랑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백제 신라랑도 공격하고 일본인들의 해석에 따르면은 백제나 신라를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외가 완전히 파죽지세를 깨는 거잖아요. 예. 신라를 깨고 백제나 가야도 자기들의 세력관으로 보잖아요. 그랬다는 주장이겠죠. 네.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를 중후반까지를 보니까. 근데 그거는 당시 대세를 볼 때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혹시 그럼 이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비문이 일본군 장교가 처음에 발견한 거니까 네. 뭔가 글자 몇 개 바꾼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이제 비문 현조. 라고 우리든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릉 비해서 이렇게 일본 얘기를 자세하게 띄워줄 리가 없는데 일본이 아니라 왜 얘기를 왜 이야기를? 네. 왜냐하면 정황상. 광개토의 업적을 기리는데 그렇지. 그럴 경우에 외란 세력을 좀 부각시킨 거지. 또 다음 문장 보게 되면 14년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외가 배를 동원해서 예. 문자를 따르면 연선 배를 연이어서 대방계라고 해서 전체 황해도 지역을 공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광개토 대왕군이 친정구를 보내서 무찌르는 게 나와요. 외도 그런데- 멀리도 왔네. 네, 아유, 황해도까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바다에서. 저기 저 아프리카 돌아서 거기까지 갔다 하잖아. 남미까지. 그 당시에 왜가? 아니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에도 시대 때 17세기 초에 얘기입니다. 어쨌든. 네. 아니 그 바다에서 음. 그러면 전라남도 해안 지역에 오는 거나 경기만 들어오는 거나 큰 뭐 차이는 어렵지는 없잖아요. 않죠. 네. 그래서 바다로 오니까 더군다나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에는 게 왜만 나오지 백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해군들이 평택항에도 있고 진해항에도 있고 그리고 그 해군이 없어도 해안 초소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 요소요소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실병력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네. 그때 400년대 요럴 때 아니 무슨 저 전라남도 어디 뭐 충청도 여기에 후미진 포구 요런데 그 실병력들이 다 배치돼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데다가 예전에 내가 어디 보니까 이성계마저도 그죠? 이성계마저도 왜구를 그 정벌 해가지고 사실 그 공이 중앙무대로 갈 수 있는 그 전공이었다고 그러잖아요. 항산전투. 근데 그게 황산전투.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시점에서 보면 그게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게 그 지역에 뭐 이게 중앙 정부가 지금처럼 중앙 집권화돼 가지고 야 빨리 출동해 뭐 이렇지 않았을 수가 있거든. 즉 백제하고 당시 외는 연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더라도 네. 연합이었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외만 기술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제가 주도하고 외가 부가를 참했다 이런 해석을 내리는데 그게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다만 이 비문에서는 광개토의 업적을 기리다 보니까 외의 역할을 거기다 부과시켰다는 거죠.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외가 단독으로 우리가 말한 그 예성강 하구까지 들어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바다라는 것은 1875년에 운영호 사건 때도 그러잖아요. 그럼 바다는 그렇게 올 수가 없고 특히나 그 시기에는 백제와 외에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백제가 주도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백제와 고구려 간의 전쟁인데 당시 그러니까 외가 이해가 되네요. 이 전쟁은 고구려가 오랜만에 복수전을 펴면서 백제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예, 예. 그 과정 속에서 외가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라의 연관성 때문에. 백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끌어들여 여기서는 가지고 14년 전투 기록만 하더라도 이거는 백제 얘기가 나오질 않지만 이거는 백제가 줄을 하고 그다음에 외가 종으로 참여한 전쟁이지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 단독 전쟁은 아닌데 그러겠네. 비는 왜만 쓴 거죠. 그건 뭐냐면 비의 성격상 기념비적, 분적비적 성격이 있으니까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뭐를 광개토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 그 외가 침공했다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는 아니 외가 뭐 한 줌도 안 되면은 그게 그 광개토 태왕의 업적이 아니잖아. 외가 꽤 있었다. 네. 근데 이게 뭐 외가 신라를 복속했던 안 했던 간에 당시에 공격을 했죠. 당시에 나름 되게 비중 있는 나라였는가 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외랑 싸워서 이긴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받아들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적어도 고분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 열대는 정치 세력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방 후원부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들이에요. 형태도 크고요. 몇백 미터짜리들이 많고 구조물도 독특한 데다가 내부의 부장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건너가 세운 브랜치 소국들이지만 짧은 시간에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 정치력이나 특히 경제력은 굉장히 컸다는 거죠. 특히 이제 외침 같은 걸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럼요. 얼마나 자체 내에서의 움직이는 잘했겠네. 거죠. 그렇지만 제이론에 따르면은 통일된 것이 아니라 전방호원부들이 이렇게 네 군데 이상으로 분포돼 있고 또 6세기 중반쯤 가게 되면은 난이 일어나요. 그 이후도 두 번 나는데 큐슈 지역에서 야마도 지역 오늘날 키나이 지방에 대응을 난이 일어나거든요. 히비에난 그 이와에난 등등 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당시 외가 통일된 국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상식적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외가 있는데 어떻게 일본 열도가 통일된 나라로 한꺼번에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닌 거죠. 야, 왜냐면 근데 이거 다시 제가 보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장이 훨씬 더 일리가 있네요. 백잔과 신라는 과거에 송민이었기에 고구려의 송민 조공을 해왔다. 해왔어요. 그런데 십몇 년에 외가 와서 땡을 건너, 네, 예? 여기 네. 해라는 거죠. 바다를 건너, 네, 그죠? 네, 백잔 땡땡땡 나를 처부수고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신라겠지. 땡땡. 그 신라일 가능성이 뭐 높지. 백잔 신라, 땡땡 백잔. 신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송민이었는데 조공을 해왔다라는 걸 밝히잖아. 그 송민이었으니까 송민이 조공을 해왔겠지. 해왔는데, 외가 십몇 년 처부수고- 내내 바다를 건너오니까 예, 그러니까 처부수고 신민으로 그러니까- 삼았다라는 거는 음. 송민은 이건 그 자칫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네. 하고. 신민은 신하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송민은 야 네가 알아서 하고 가끔가다 나한테 바쳐, 오케이? 요 정도를 송민 그리고 조공이라고 표현한 건데. 네,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자꾸 왜하고 뭘 성가시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놈들이 아주 그래서 짜증나는구나. 파 백잔. 그래서 광개토 대항군이 고구려군이 파 백잔과 가로가로와 이제 신라를 알겠네. 파해서 신민으로 삼은 거예요. 다시. 그냥 복속시켜버린 거지 이제. 그렇죠. 야, 그게 니네들은 업적이죠. 다 내 백성이야 이제부터. 니네 왕도 없고 까불지 마.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송민보다 신민이 더 그렇죠. 확실한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송민은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일제 완충지 역할도 하고 신민은 그 체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직접 집의 그러니까. 체제. 그러니까 송민이었는데 신민으로 삼은 신민으로 거는 삼은 거죠. 그거는 기술상 말이 되고. 그렇죠. 이게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신민으로 한 다음에 뭘 바쳐야 조세를 바쳐야 되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네? 속국이니까 이거 속해 있는 그래 너 자치령 너 알아서 해. 간접 통치 있죠. 간접 통치. 네. 중간에 그럼 10년 전에 외가 넘어왔다는 얘기를 굳이 왜 넣었을까? 네. 내통. 아니, 그 무슨 역사 사실이니까. 무슨 인과관계가 있길래 그게 신민으로 삼은 거랑 네. 그것만 해결하면 이 말이 맞는데. 아니 그 당시 때는 국제 관계가 그러니까 예. 391년도에 고구려 백자 간의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예. 광개토 대왕은 이미 즉위년도부터 하자마자 초전박살 전략을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백제를 공격하는 거예요. 백제로 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가 왔었던 예성과 하구 지역 있잖아요. 이런 주변 지역의 성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란을 공격했다가 다시 그해 백제 수군함대 사령부라고 추정되는 관미성을 포위해서 함락시켜요. 안 그래도 손 보려고 했는데 네. 외가 바다를 그렇죠. 건너서 그래, 백제로와 그래가지고 연합을 그렇게 하려고 되는 하니 거지. 당시 백제가 외에 구원 요청을 해요. 해서 외가 구원병이 오고 있으니 왕자를 보내고. 그것도 말이 되네. 네. 그래서 그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백제로서. 아니 그 얘기를 아주 초기에 초반에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그러네. 악유를 많이 안 했을 텐데 박사님 약간 자신 없어 하시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자신 없는 게 아니라 학자로서 예, 그렇죠. 명확하지 않으니까 여지를 두는 거예요. 이런 제가 해석도 아까 생각 가능하고 안 나는 거 안 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해석도 네. 가능하고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물론 이게 무슨 뭐 한국인 국뽕 드라마면 이렇게 하겠지만 학자니까 이게 이런 해석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일본에서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런 고구려군이 얘기지.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구려군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라라든가 가야라든가 이쪽에 모든 게 변하게 돼요. 첫 번째는 무기가 달라져요. 군사 작전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마병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네. 그리고 고분 양식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백제나 신라, 가야, 문화 그랬을 경우에는 고구려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신라라든가 김해 복천동 고분군에서 나온 그 기마 문화재 유물들 있잖아요. 하만 고분후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광개토 대왕군이 남진한 이후의 얘기예요. 지금은 일본 학계와 한국 학계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직도 여기는 평양에서 하기는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서울 왜냐하면 시사가- 조금 전에도 우리 사이에서 네, 일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의는 있을 수는 애매하네. 없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해왔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반격을 가했다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그건 임날본보설이라든가 아니면 이 십면년 조항을 일본식 해석하는 거는 문제가 하기야 또 있죠. 우리 역사 학계는 대체로 박정희 전두환 시절까지는 내가 꼭 누굴 거명하지 않지만 이 모 교수를 비롯해서 이 일본
학자들을 옹호하거나 일본 역사에 우리 역사를 끼워 맞추려는 시도들이 주류 역사학계를 가지고 주류 역사학계를 주도했잖아. 그쪽에 교육을 받았던.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우리가 막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있겠지. 자신이 없었던 거죠. 네. 네, 하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이지는 않아요. 일단 그러네요. 이제 똑똑한 칠지도 문제가 있거든요. 칠지도는 뭐예요? 뭐예요? 일본 국보라면서요. 네. 칠지도는 나라에 있는 이소카미 신궁에서 발견됐는데요. 그 칠지도는 몸체가 하나가 있고요. 네. 가지가 6개가 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칠지도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엑스파일을 보죠. 세상에 그런 칼이 어디가 있어요. 칼인데 삐죽삐죽. 제가 가져왔어요.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지창이 아니라 칠지창이에요. 네 맞아요. 내가 가져왔는데 뭐 자료 사진 있을 여기 테니까 있다. 대충. 네. 예. 여기 칠지도 저런 칼. 보이시죠? 이거 칠지도. 야, 저거한테 한번 쭉 깊게 찔리면은 6개인데 왜 칠지도? 아니죠. 몸체까지 오게 되면 7개니까 칠지도라고 붙였어요. 가지가 7개다. 네. 그러니까 칠지도란 말은 7가지 숫자가 있잖아요. 음. 동아시아 세계에서 특히 우리 민족에게 7은 굉장히 중요해요. 음. 칠성신앙을 비롯해서 삼칠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7이 중요한데 모든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칠지도에서 명문이 발견된 거예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오. 일본엔 몇 개의 칼을 해서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 칠지도의 명문 해석을 놓고 또 차이가 나는 거죠. 뭐라고 돼 있는 뭐로 거예요? 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큰 내용은 이거예요. 음. 당시 백자, 즉 백제 임금이 예. 당시 외양에게 이걸 하세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해석이고요. 네. 예. 반대로 일본 측에서는 백제 왕이 당시 외양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나온 이론이에요. 그럼 언젠가 거기 태소란 글자가 태자가 나오는데 이 태자가 나올 때 여기를 어느 걸로 해석할까? 이게 일본 학자들과 차이가 있었는데 이병도 선생은 그래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예. 이걸 중국 연도로 볼 것인가, 백제 연도로 볼 것인가. 그래서 경우에 이병도 선생은 백제 연도로 봤는데 일단은 근초광 시대예요. 그러니까 근초광은 백제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그렇죠. 뛰어난 임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체도 그렇거니와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칠지도는 백제 임금이 후왕에게 외국의 후왕에게 내려준 신물로 보는 게 옳은 거죠. 후왕에게. 네, 후왕. 아까 신민이란 말 썼잖아요. 예. 똑같이 후왕은 제후. 그렇죠.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네. 그래서 이것도 사장님한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안 보이는 글자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거는 당시 대세론으로 보자. 그 당시 때 근초구왕은 당대 최고의 뛰어난 임금 아니에요. 고구려가 결국은 근초광 때부터 해가지고 아들 근구수왕 때까지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광개토양이 그 복수전을 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교과서에 나오지만은 백제 요소 진출설, 백제가 요소 지방에 진출했다는 설의 배경이 바로 근초광 시대예요. 하필 그런 군초고왕이 네, 그리고 그 당시 때 일본색에 따르게 되면 당시 일본 열도의 외에게 많은 사람들을 파견하고 물건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세론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당연히 백제 임금이 당시 외 후왕에게 보내는 하사품으로 그냥 하사품이지만 또 선물이라고 하고 또 드립니다. 감사 사십시오. 그게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네, 뭐 네. 그럴 것 같은데 누가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이거 티켓 하나 있는데 좀 그래 하더라도 좀 뭐 와이프하고 어디 네. 저 놀러 가라. 해라 하더라도 나한테 쓸 때는 그동안 이 프로의 뭐 노고에 그러니까. 노고를 취하하며 그렇죠. 김 프로가 뭐 네, 그렇죠. 그게 아니, 사고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서로 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더 예의 그래서 갖춰서 후왕에게 후왕이라 이름이나 지혜 후왕인 지혜에게 이 칼을 준다. 그런 것좀 이렇게 나오는 주고 거예요. 해봐요 좀. 근데 후왕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아니 뭘 좀 잘해봐. 그거는 우리가 생각처럼 괜찮은 건 아니에요. 말을 안 하려다가 후왕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네. 후왕이니까 네. 그러네. 이런 관계네. 그래서 우리는 네. 이거를 그렇게 봐요. 제 생각에는 그게 옳다고 보고 북한 학자들은 일본 열도의 삼한 분국설 그래서 당시 일본 열도에는 삼한의 분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그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맞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제 그걸 모자 관계에서 식민 모국이 있고 여기는 식민 자국이 있다. 아 오늘 여튼 모자론을 내세우는 거죠. 오늘 진짜 때문에 치열하구나 아주. 두 가지
한일 사학자들의 이 논점을 배웠는데 저는 뭐 확신하네요. 저는 확신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저는 설득력이 이론의 있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의 핵심은요. 만약에 이제 우리의 해석을 따른다면 고구려가 네. 백제와 신라를 치러 갈 때 네.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치러 가면 말을 달려서 땅으로 갔을 것 같은데 네. 당시에 고구려는 웬만하면 바다로 갔어 네. 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다양하게 찾으면 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구려의 그 이른바 해양국가설을 주장하시는 네. 교수님의 역할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구려가 400년에 신라를 구원할 때 복이 5만을 보내잖아요. 보병과 기병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390년도 조항이 있어요. 390년도 조항은 왕이 솔수군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배로 바다를 갔다. 건너서 예 그리고 왕이 네. 솔수군. 예 솔수군 그게 더 주력군이네. 네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백제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390년 전도 유명한데요. 아니 왕이 직접 그래가지고 솔수군인데. 그 당시 때 58개의 성을 점령을 해요. 야, 그럼 상륙 작전을 했겠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58개 성 이름이. 오. 성죽작전이기 때문에 제 용어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인천 상륙작전. 왜냐하면 이 비문에 딱 보게 되면 여기 미추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미추. 예. 인천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인천 상륙작전. 음. 그래서 거길 점령하게 되면은 철마산성을 넘어가 가지고 밑에 가면 부평 도부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있잖아. 음. 그 메가더가 맞아요. 저 광개토 대항비를 보고 받았을 거다. 응?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거기까지 가면 좀 이게 무리수야. 아니, 저는 그런 날 그 얘기를 해요. 네. 최초의 상륙작전을 시도한 것은 광개토 태양이다. 이게 육지로 가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할 때는 기병 보병으로 가지만 수군도 동원하죠. 이렇게 상륙을 해서 바로 치는 게 유리할 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 책이 고구려 해양사 연구잖아요. 아. 이 책은 고구려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해양적 관점에서 쓴 거예요. 군사작전도. 다른 육지와 함께 해양작전을 소개한 그래. 건데 그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양바도 상륙작전.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 화성시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한강수로 직공작전.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음. 지금 풍납토성을 공격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구려가 예 왕성을 공격하고 거기서 왕의 항복을 받고 음. 왕의 동생과 대신들 10명과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끌고 가잖아요. 네. 이게 390년 전투인데 음. 거기에는 솔수군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수군을 동원한 거죠. 그럼 저 김포에서부터 거꾸로 강을 까서 그렇죠. 올라왔구나. 바로 그겁니다. 한강 수로 직공작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도아리수. 그래서 그 점령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륙작전으로 봐요. 인천 상륙작전, 남양반도 상륙작전, 그리고 한강 수로 직공작전 이거죠. 그래서 58개의 성과 700여 점. 관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정프로 어떡하지? 이런 걸 못 배워갖고 하필이면 빠지는 날 이 중요한 꼭 공부를 하네. 그런 학생들이 있어 가끔.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하다가 꼭 시험 문제 가르쳐 줄 때 시험 전날 집중 복습할 때 수업 못 들어와서 근데 이게 72점 사실은 받고.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요. 네. 흥미롭고. 안타깝다. 근데 우리가 통념을 깨는 건데 보통 사람들 이제 별로 관심이 없지 않을까. 저는 너무 관심 많아요. 아니면 요거 지금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가 억지 쓰는 줄 알 거예요. 아니, 야 고구려가 그럼 백제와 신라를 도우러 간 무슨 정벌하러 가든 왜 바다를 건너가겠냐? 바다 건너가는 건 일본이 건너가는 거야 무조건. 아니죠. 근데 아니네. 당시 일본 열도의 조선줄 항해술과 우리의 조선 항해술이 월등 우리가 훨씬 낫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고구려들이 작전한 것들이 많이 기록에 나오잖아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네. 그 고구려가 바다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활용했던 나라였는지를 네. 한 번 더 이렇게 사례를 그래요. 들어서 강조해 주시면 예. 이 논란을 조금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뭘로 잠재운다고 해서 아니 뭐 아직 덜 잠재웠나 봐. 나는 완전히 잠재웠는데 계속 그걸 이렇게 잠재운다는 얘기 표현하지. 이미 자고 있는데 자꾸 이제 신묘년에 숙면죽 지금. 완전 골아 떨어졌어. 신묘년만 되면 자꾸 깨어나니까 요거를 이 글자가 특별한 글자들이에요. 그러네. 네. 그리고 글자체도 특별하고요. 형태도 특별하고 색깔도 그러니까. 특별하고요. 저렇게 요 색깔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화강암 색깔이 짝짝하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봐도 비슷하게 약간 정사각형 아니에요. 정사각뿔 아니에요. 정사각형 아니에요. 약간 휘어졌어요. 다 여기도 휘어졌고요. 음. 삐뚤어졌고요. 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추형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 솟구치는 힘. 저는 미학질 해석한 거죠. 솟구치는 힘. 롯데 시그니엘 같은 그런
맞아요. 어디나 다 그래요. 오벨리스크도 그렇잖아요. 음. 이거 뭐 첫 번째 나오잖아요. 유석 시조 추모왕지 창기하라 출자 북부의 천지지자 모하백여랑. 야. 첫 번째부터 고구려 세운 추모는 음. 북부의 천지 아들이고 어머니는 수신의 딸이다. 그리고 본인이 요 밑에 가게 되면 강을 건널 때 아시 나 황천지자 나 황천의 아들이야. 어머니는 수신의 딸이고 이런 선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선언을 당시 고구려 사람들, 고구려 신국민들 나와요. 신민이라는 용어가 여기도 비문에 또 당시 세계가 본 거예요. 동아시아 세계가 이 비를 본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이 저 비에 글자 새길 그 순간이 전성기였네. 그렇죠, 전성기. 한민족의 전성기였네. 전성기 출발점. 아, 지금이 전성기. 지금이. 아 그렇죠. 나는 지금이 전성기. 전성기인 것 같아. 지금이 주가지수 전성기죠. 5,000포인트 넘어가는 이 시점. 아니 이란에서 무슨 전쟁만 나면 주가 지수가 그렇게 하루에 10%도 빠지는 지금이 뭐 전성기입니까? 저럴 그렇게 때가 전성기. 그렇게 세계와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 저 네. 너희는 아무 관계 없. 저 아프리카에 어떤 뭐예요 레소토 이런 데 있잖아. 알겠습니다. 별 움직임 없어요. 일단 그럼 지금이 전성기라고 하고 전성기. 두 번째 전성기로 그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좀 마음 좀 머리가 좀 복잡해서 고집이 좀 세요. 예, 이해해 주세요. 네. 어떻게 해서 난 지금이 전성기를 바래. 자, 오늘 광개토대왕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네. 잘 배웠습니다. 윤명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